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흔들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섹터에 더 좋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에 유동성 장세 때 네.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 그럼 안 좋게 보는 것들도 있으신가요? 안 좋게 보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ESG 기업에 좀 투자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ESG를 지금 기업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규제, 환경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이라면 개인 투자자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뭔가 환경이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 혹은 공법의 개선을 통해서 이 기업이 비약적으로 당장 1년, 2년은 비용 부담이 더 크다 하더라도 네. 뭔가 비약적으로 기업이 바뀌어서 세계적인 그 기술 경쟁력을 가진다. 이런 기업들을 먼저 이제 보실 수 있는 해안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ESG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탄소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분위기다. 네.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성에 대한 비율을 좀 강화하는 분위기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관리에서 그다음 최근에 뭐 중대재해법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자꾸 언론에 나쁜 뉴스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이제 조금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그래서 위험 관리랑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기회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내가 대박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상력을 자꾸 네. 동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ESG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 환경이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꿔가는 거를 이제 선두주자인 거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SG가 네. 또 이제 테슬라 같은 얘가 좋은 게 테슬라가 예전에는 그 적자였잖아요, 계속.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지표 보면은 네. 뭐 단기 순이익이 어떠냐, 그래서 뭐 PER이 어떠냐, 막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그럼 얘는 PER이 없어요.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주가 양수를 음수로 나눠서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투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혹시 누군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네. ESG 관점에는 이거 재무제표에 안 나타난 거야. 어차피 세상이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ESG의 전형이죠. 그 결국은 매출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익이 아주 늦게 따라서 이게 이익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엔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흑자가 났잖아요. 결국 이익은 따라 붙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상의 위너가 되잖아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ESG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주식이 네. 실제로 매출은 느는데 뭐 단기 수익이니까 영업이익은 좀 늦게 따라오거나 네.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다음에 뭔가 선점하고 경쟁자들을 뭔가 경쟁자들 대비 비교율을 가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단기 순이익이 당장 안 나도 3년 뒤, 5년 뒤 봤을 때 이 기업이 반드시 위너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기업들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마 ESG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앨런 머스크가 가진 생각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싸고 어떻게 하면 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ESG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뭐 프라이빗 에쿼티 분들, 뭐 스타트업 분들, 벤처하는 분들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스타트업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 쪽에서, 벤처 쪽에서 ESG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제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이요? 벤처요? 우리는 어차피 ESG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의 고민, 세상의 고민,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뭔가 이 기업이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뭐, 스티브 잡스도 세상의 고민을 해결한 거고, 앨런 머스크도 세상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어차피 늘 그런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ESG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멋있다. 그쵸.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G 같은 경우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히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이제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았더라고요. 실적이 뭐 48%, 뭐 58%. 사실 작게 벌 때, 예를 들면 뭐 50원을 벌 때 100원 벌고 200원 버는 건 가능하지만 세계에서 시가총액 거의 1등에서 10등 사이에 드는 기업이 매출이 50% 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했는데 또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 기사가 있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애플과 좀 우리나라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ESG 점수가 이제 E 더하기 S 더하기 G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 한번 내볼게요. 삼성전자가 돈 정말 많이 벌었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수십조 원을 R&D로 이 세상을 정말 엄청나게 바꿀 미국이든 뭐 대단한 예를 들면 나라든 간에 절대 따라오지 못할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을 주면 안 된다. 주주들한테. 그 전부 다 예를 들면 R&D에 투자하자. 왜냐면 정부가 R&D 투자하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특정한 한 분야에. 그러면 ESG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G 점수가 되게 나쁘겠죠. 네. G 점수가.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배당을 배당을 꼭 주는 게 맞냐. 특히 이제 그 해외 글로벌 펀드, 특히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은 네. 이번에 금호석유학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호석유학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주 제한해서 뭐 예를 들면 배당을 왕창 이렇게 주십시오. 네. 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네. 그러니까 어느 건 틀리고 어느 건 맞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굿모닝 시간 있을 때 뭐 그게 몇 년도였었더라? 2005년도였었나? 네. 그 현대제철인데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지 왜 설비 투자를 하냐를 가지고 좀 시비를 걸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막 그렇게 주주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찌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네. 세상이란 건 사물이란 건 또 다른 각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있는 돈 다 쪼개가지고 주주들 나눠 갖지 말고 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R&D도 해야 되고 당장은 뭔가 가는 게 없어도 물론 이제 교과서적이나 아니면 ESG 평가라는 것은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자사주 매입을 하든 배당을 하든. 그래서 뭐 있는 돈을 다 쪼개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정말 답이냐? 그래서 거버넌스 점수에 주주 친화 정책이 잘 돼 있다라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일 거냐? 네.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방송에서 논의했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건 안 되고요. 지나봐야 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지 이제 애플과 예를 들었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단기 순이익 안 나오고 계속 매출액만 느는 기업들은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 기업들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렇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성장주니까 배당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보다는 뭔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엄청 쌓일 때까지 배당 잘 안 줬고 배당이 약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배당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정책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앞으로 3년간 우리가 발생하는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돌리겠다. 그것이 자사주든 배당이든. 뭐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본 구조라든지 그 현금의 배분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당 정책의 합리성이란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들이 그렇게 막 그걸 명시적으로 배당 정책을 막 내거나 그런 기업들 아직 거의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들도. 그냥 가장 편한 게 뭐 잉여 현금의 몇 프로다. 아니면 그냥 내는 게 우리가 이제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그러죠. 배당 성향. 네네. 당기 순이익 1,000억 벌으면 500억 내고 뭐 하고요. 사상 최대 이익 냈으면 그런 배당 성향 옛날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럼 그 왕창 때려서 또 주주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그 장치 산업들이 많아서 이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커요. 당기 순이익, 이 영업 이익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왕창 벌었을 때 저기 하고, 그다음에 허리띠 골라면서 굶고, 그럼 배당의 절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과연 우리 기업의 이 자본 구조라든지 네네. 결국 자본 구조랑 이 현금의 이 캐시 얼로케이션 할당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자본 구조랑 왜냐면 자본 구조라는 건 내가 자본을 얼마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빚을 얻어서 뭘 해야 될지 안 할지를 다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조금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것들을 주주들과 소통하고 네. 주주들은 배당 많이 안 주니까 저기 거버넌스 지배구조 되게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결국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ESG 뭐 편견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도 착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뭐 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여진 게 조직인 거고 조직이 좀 더 커지면 뭔가 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착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기업으로 간다면? 뭐 착하다 나쁘다의 구분할 네.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네. 그럴 구분할 수 있는 저희 입장도 아니고 네. ESG가 착하냐 나쁘다의 구분은 아니에요. 네. 국영수고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지정의 이렇게 뭔가 모든 산발이면 돼요. 네. 그러면 ESG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 요즘 시대에는 아, 환경이지 않을까.
E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럼 E의 가중치를 많이 높여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모형들은 G의 가중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아직 한국 사회는 현재 네. 2021년 현재도 혹은 5년 전, 10년 전도 우리는 아직 이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 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정의고 시대적 네. 가치 판단이고 그런 거죠. 절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옛날 우리 전래동화 보면 나쁜 그 놀부 네네.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부자고 네네. 착한 흥부가 이제 뭔가 조금 가난하고 돈이 없는 그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에서 좀 적용된다면 조금 착한 뭐 착하다고 본다면 ESG를 본다면 그러니까 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다 외면을 할 거니까. 사람들은 물건하고 서비스를 안 살 거고 네. 연기금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그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은 거기 등급이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할 거고 네. 근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기는 별로 안 좋다.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게 되니까 내가 착하게 않게 근데 되면 마음속은 놀부래도 네. 흥부로서 척도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되죠. 흥부로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야만 돈도 벌 수 있고 뭐 박도 터뜨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럼 ESG 측면에서 딱 한 가지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이제 컬처란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 이 기업이 그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기업 문화고 소통의 방식인데 그 기업 문화와 소통의 방식을 보는 잣대가 ESG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올해 2021년에 어떻게 갈 거라 좀 보세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만 생각하면 주식시장 방향은 굉장히 예를 들면 선명하고 예상하기 쉬웠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막 열어가면서 이제 제로 금리를 떨어뜨렸잖아요. 미국 연준이. 2015년 12월 달에 딱 한 번 올렸어요. 2016년에 한 번 올렸어요. 2016년 12월 달에. 네. 2017년에 3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 4번 올렸어요. 36, 92. 그러면서 장이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장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2015년 한 해는 약간 흔들렸어요. 자, 그런데 2015년 12월 달이 미국의 실업률이 5% 되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5% 돼야만 이것이 정말 경제가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이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그다음에 눌려있던 소비가 막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안 됐던 것들 막 이렇게 물건 다니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된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지속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업률을 가지고 많이 이제 판단을 내리려고 할 텐데 네. 실업률이 5% 될 때 미국에서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다. 지금 6%거든요. 네. 근데 6%에서 5% 떨어지는 기간이 과거 이제 2015년, 14년 이렇게 보면은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려요. 굉장히 당시도 빠른 속도였는데. 그렇죠. 1%밖에 안 돼. 이거 엄청 큰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2015년 한 번, 16년 한 번, 괜찮네. 2017년 경기 회복될 거야. 3번. 2018년, 그래.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가보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냐? 그러면서 2019년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한 번 대인 흔적이 있어요. 대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풀어야 되고 금리 인상은 못 해요. 최소 1년 이상은. 네. 그러면 어차피 돈을 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과 혁신의 경쟁, 사이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다, 배터리다, 반도체다, 뭐다, 친환경 에너지다, 뭐 이런 어떤 기술과 혁신과 관련된 주식들이 네. 계속 시장을 주도하면서 거품인데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낙관적이죠.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봐야 된다면 금리 인상을 봐야 된다고 해요. 금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정황들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의 대인 흔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유동성이 계속 풀어지는 환경이라면 네. 이 기술과 혁신의 세계 사이클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결국은 기술주, 성장주, 뭐 혁신 이런 관련된 주식들에 어떤 분들은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품이 더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중간중간 흔들리는 건 있죠. 주가가 그렇죠. 뭐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 해서는 대표님은 안 한다. 그리고 언제쯤 할까는 못 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언제쯤 할까는 최소 1년 뒤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5%를 깨고 밑으로 한참 가야 네. 그 뒤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실업률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실업률 5%.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중간에 연중에 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한 1, 2주 뭐 길면은 뭐 더 길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13년 5월에 그 벤 버냉키가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양쪽 하나 세 번째를 했어요. 네. 그 월간 단위로 850억 불의 채권 매입이 있었어요. 네. 이제 국채랑 MBS랑. 네. 그래서 450억 불, 400억 불인데 이것을 850억 불에서 우리가 FOMC, 미국 연준 뭐 이렇게 중앙은행 이렇게 뭐 정책금리 결정할 때마다 100억 불씩 줄입시다. 그럼 750억 불 매입해요. 650억 불 매입하다. 이러다 매입 규모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하나 세 번째는 언제 끝나는지 정해 놓지도 않고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규모도 정해 놓지 않았어요. 네. 규모가 얼마다 그럼 대충 6개월이다. 과거 QE1,2는 대략 이제 짧게 보면 협의의 QE1,2는 6개월씩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무한정 갈 거다. 네. 그런데 벤 버냉이 갑자기 뜬금없이 2013년 5월 달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의 말에 테이퍼링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보면 뉴스에 보시면 테이퍼 텐트럼. 네. 테이퍼 때문에 놀랐다. 금융시장이 경색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이것도 너무 오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흔들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럼 주식시장이 오른다면 그래도 뭐 많은 그 주식시장 전체가 오르는 거니까 섹터 전체가 오르긴 하겠지만 어떤 섹터를 더 좋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관련된 네. 기술과 혁신. 기술 혁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유동성 장세 때 네.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 그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네. 혁신과 관련된. 네네. 좀 그럼 안 좋게 보는 것들도 있으신가요? 안 좋게 보는 거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버티질 못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한 그 보면은 주식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네. 밖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좀 빠져 있고 네. 좀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고 네. 자기 낙관에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막 대박을 치시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낙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좀 굉장히 강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네. 이제 크게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리서치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디테일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네. 컨셉이라든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이럴 거다라는 그 낙관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낙관의 배경이 내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주식 된다고 그랬다. 뭐 김 작가님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 확신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예.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자기 확신에 이제 빠지신 분들이 크게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재테크 시대잖아요. 네네네. 요즘 주식이든 뭐 부동산 다 뜨겁고 비트코인까지 열풍인데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도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저는 가끔은 제 주변에 뭐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니까 정말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빨리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네.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진짜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냥 주식 하지 마라, 너는. 안 하는 게 오히려 해서 마이너스 나는 거는 최악인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 있죠. 뭐 하루에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십 원씩 움직이면 막 이렇게 막 안달나신 분들 있죠.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무래도 수익률도 좀 잘 안 좋겠죠?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크게 다치시지 않으시겠죠. 그럼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요 말은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 보고 잘 뛰어들까? 왜 이렇게 위험 그 추구 성향이 강할까? 그것을 예전에 그 스코틀랜드 행동심리학자 메이어 스탠만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가족끼리 모여 사는 사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위험 추구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아, 진짜?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도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막아주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죠. 차트를 맨날 보는 사람들은 주가가 5배 오른 주식을 쫓아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네. 왜냐면 그게 보이니까 그래.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벌써 단기에 3배나 올랐는데도 뭐 3배가 오른지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또 사세요. 근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차이. 근데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고 과거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분들은 네. 대체로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을 잘 못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로 올랐건 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세상의 수요의 변화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성공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주식 투자 공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보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비자로서 내 생활 주변에서 기업들을 판단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PER이 얼마냐, 그거 공부해야지. PBR 얼마냐, 공부해야지. ROE가 얼마냐, 공부해야지. 거기 재미를 느끼면 하셔도 돼요. 뭐 재밌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위해서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이게 결국 한 바퀴 다 돌다 보면은 없어도 됐었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고수는 이렇게 특별한 초식이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예. 근데 고수의 길을 가려면 사실 원래는 우리가 무공으로 친다 무협지 보면 처음에는 정도의 길을 다 걷잖아요. 근데 직업이 아니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직업도 계실 수 있고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저처럼 아까 예를 들면 실업률 있죠. 실업률과 관련된 미국 실업률과 관련된 그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50개가 넘어요. 실업률 하나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그것들이 트렌드도 봐야 되고 이제 변화의 패턴도 봐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의미하는 바도 돼야 되고 네. 데이터가 생성 과정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다 뜯어봐야 된다고요. 네. 이것은 하나의 매크로의 지표 중에 진짜 원오브댐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한 것들 뭐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직업이고 그냥 집요하게 들어가야만 투자자들한테 더 좋은 뭐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했던 거고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직관, 상상, 뭐 해안 이런 부분들을 더 키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대표님 어쨌든 주식을 뭔가 가르칠 기회도 좀 있을 텐데 혹시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요? 대표님 같은 고수분이 가르쳐도? 고대 중국 사람이나 이집트인이나 네. 현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들 뭔가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탐욕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뭘 하거나 뭘 쫓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 고전을 읽거나 삼국지를 읽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기를 읽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손자병법을 읽거나 이런 걸 보면서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이건 보내주면 한데 대표님의 자산이 이제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빵원이 됐어요. 대표님은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지나고 보니까 투자란 부분은 조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자산의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뒤의 차이는 그 투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우연찮게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아파트를 사준 분들은 한 30년 지나니까 엄청난 자산가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연봉이 2배나 더 많았었는데 원래 자산이 없어서 계속 뭐 세상에 집이 뭐 필요하냐. 내가 어차피 그냥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쓰고 또 뭐 남들한테 베풀고 막 이래가지고 투자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은 그 30년 뒤에 이 자산의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져요. 특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의 간격들은 계속 벌어져 왔죠.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지렛대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2021년에는 제가 뭐 김작가 TV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100%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작년 이제 2020년에부터 이제 코로나로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다시 폭등하면서 이제 이런 거 관심 가지신 분이 많았을 텐데 그 전에만 해도 이게 꼭 당연시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뭐 대출은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기타. 근데 부자들은 아마 그렇게 다 행동했죠. 그래서 무조건 대출 받아서 그다음에 뭐 LTV 규제 안 받는 또 몇 개 이게 물건들 있잖아요. 용도별로 무조건 빌려가지고 그냥 뭐 그 이자 비용 내고 말지. 그래서 무조건 빌려서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 많이 가지는 뭐 이런 분들은 뭐 주식담보대출 해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한 모든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아서 뭐든지 투자를 해요. 그 전에는 왜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됐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방식의 차이거나 뭐 그런 어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연습이 안 돼 있겠죠. 뭐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못해요. 네네. 저희 김작가 TV 이제 시청자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처음 대표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있을까요? 네, 재미없는 얘기 그다음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금 길게 보시면은 오히려 저보다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경제연구소의 조윤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